다시 이제 6시가 됐습니다. 이제 제 강의가, 뭐, 서울대에서도 강의를 했었고, 고대에서도 강의를 하고, 뭐, 이렇게 학교로는 지스트가 3번째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술 얘기를 안 해서 좋더라. 주로는 이제 경영, 경제 이런 거 하는 분들한테 주로 많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네, 블록체인 막 코드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분들한테 더 잘 이해시켜드리기 위한 강의로는 딱 적합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의에서 전달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지금 보여드리는 온체인과 오프체인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인 이해를 어느 정도는 비유적으로라도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학부에서 이런 특론 형태로 한번 이렇게 들었을 때 이해하는데 다른 건 다 모르셔도 되는데 블록체인의 온체인과 오프체인이 뭐다. 이거를 아시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진입점이 되는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온라인 오프라인은 아시죠? 온라인 오프라인 뭐 직관적으로 잘 알고 계신 경험이고, 그러면 쿠팡에서 커머스가 일어나는 건 온라인인가요? 오프라인인가요? 온라인적인 요소하고 오프라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죠. 택배 막 가고 이런 건 다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실제로 결제가 일어나는 일도 완전하게 온라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나중에 예탁 결제원 이런 클리어링하는 실물 화폐를 주고받는 과정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제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경계가 어디냐, 혹은 어떻게 결합돼서 하나의 거래가 완성되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온체인과 오프체인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온체인과 오프체인은 아까 봤던 그림이죠. 예. 근데 이 우측 상단에 있는 게 탈중앙화된 멀티파티 컴퓨팅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주체들이 참여해갖고 하나의 컴퓨팅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여러 주체들이 참여한 컴퓨팅에서 어떤 결과가 탁 나왔을 때 컴퓨팅이 끝났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여한 주체들이 그 컴퓨팅 결과를 다 인정해야 되죠. 내가 보기엔 저 컴퓨팅이 틀렸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럼 컴퓨팅이 아직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예. 멀티파티 컴퓨팅의 특징은 그겁니다. 블록체인도 탈중앙화된 멀티파티 컴퓨팅 아키텍처의 한 유형일 뿐이에요. 그럼 블록체인 말고 다른 유형도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연구된 지 40년 된 시큐어 멀티파티 컴퓨팅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암호학 분야에서 그것도 발전되어 온 컴퓨팅 아키텍처고요.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여러 주체들이 참여해갖고 컴퓨팅의 결과를 내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블록체인에서는 그 결과가 다 그 컴퓨팅 결과에 대해서 합의가 끝난 상태를 뭐라고 하는 거냐? 온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심지어는 블록체인 나 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중에서도 갸우뚱하는 분들이 있어요. 블록에 써져 있으면 그게 온체인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온체인에 누구든 아무 데이터나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냐? 물론 합의라는 건 다양한 수준의 합의죠. 거기에 써졌다는 걸 인정하는 합의도 있을 거고, 누군가가 거기다 썼어. 그 인정한 합의도 있고, 그 내용을 동의해 라고 하는 합의도 있을 거고, 합의의 수준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온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합의의 결과라는 거죠. 예. 멀티파티 컴퓨팅에서 그것도. 오프체인이라는 건 뭐냐? 합의가 덜 된 상태.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멀티파티 컴퓨팅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하는데 대표자 3명을 뽑아가지고
니네 셋이 합의하면 우리가 모두 합의한 걸로 할게.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어떤 합의한 결과를 도출했으면 이걸 완전한 온체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애매해지죠. 예. 그게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국회에서 합의했으면 국민의 뜻이다. 가끔씩은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합의 결과가 있죠. 그런 것처럼 디포스라고 하는 딜리게이트 프루브 오브 스테이크라고 하는 대표자들이 나서서 그 블록체인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는 대표자들 몇 명을 선출해가지고 그들이 합의하면 이 블록체인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합의한 걸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합의 방식도 있습니다. 멀티파티 컴퓨팅은 여러 형태로 합의를 해야 되는데 블록체인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블록체인은 모두가 다 합의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선을 쭉 그어놨는데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송금을 하고서 그게 블록에 6번 기록되면 사실상 이제 무효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면 온체인이다. 그럼 두 번째 블록까지 어떤 트랜잭션을 만들었는데 한 번 블록에 포함됐고 두 번째 블록에 포함됐다. 그럼 이거 완전한 온체인이라고 볼 수 있냐? 아직 아닌 겁니다. 아직 이 결과가 블록 안에 살아남을 건지 아닌지 아직 확정 안 된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좀 공부를 해보면 찾아볼 수 있을 건데 포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른 체인이 생겨서 제일 긴 체인이 살아남고 짧은 체인이 버려지는데 버려지는 체인에만 포함되어 있는 거래 내역이 될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온체인과 오프체인을 구분하는 것, 예, 이게 매우 중요한데 그럼 이제 어떤 상태를 이르는 말이라는 거는 이해가 되셨죠? 온체인과 오프체인이. 이게 저는 앞서서 보셨던 이 그림을 다시 상기를 해보면 회계적 공간은 온체인입니다. 물론 회계학의 이론들 속에 보면 아직 가치가 확정되지 않은 것들을 회계적으로 인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다 일단 구입 가격으로 써놨다가 그러니까 1년 지나면 감가상각 해가지고 또 다시 부킹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그 감가상각 자체를 매년 일정한 금액씩 감가상각할 수도 있고 그 내구 연한이라고 하는 거 끝에 그냥 빵으로 딱 떨어버리는 방식으로 감가상각할 수도 있고 회계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이 다양한데 어쨌든 이 오른쪽에 있는 회계적 공간이 장부의 공간, 즉 온체인 공간이고요. 왼쪽에 있는 건 오프체인입니다. 내가 어떤 욕망을 갖고 있어. 돈 많이 벌고 싶어. 이런 거는 다 오프체인입니다. 내가 노트북 좋은 걸 갖고 있어요. 다 오프체인이죠. 그러면 이제 크립토 이코노미를 이용해 갖고 노트북을 거래하는 상거래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시죠. 많은 요소가 오프체인에 있습니다. 온라인 상거래 여러분들이 하실 때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하고서 이게 나한테 도착할 거라고 기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실제로 본인이 한 거는 여기에서 뭐 이렇게 상품 선택하고서 결제 창 몇 개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뿐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한테까지 온전하게 들어올 거라고 기대하게 되나요? 법률적인 강제 장치가 있기 때문이죠. 즉 회계적 공간에서 만들어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 실물 공간, 경제적 공간에서 강제하는 법률적인 강제 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 상에서 어떤 거래 행위를 하고서 그것이 실효적으로 오프라인 공간에서 실현될 거라고 믿는 겁니다. 자, 그럼 블록체인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죠. 여기에 인센티브 시스템이 있고 여기에서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정말로 오프체인에서 그런 행위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냐. 예. 그 다음에 또 온체인과 오프체인에 대한 관점은 상대적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회사 장부하고 남의 회사 장부가 있어요. 그러면 장부상에 똑같이 써 있다 하더라도 내 회사 장부만 온체인인 겁니다. 즉 비트코인 블록 입장에서 보면 이더리움은 그게 6 컴펌에 100만 컴펌이 돼 있어도 다 오프체인인 겁니다. 이더리움 블록 입장에서 보면
이쪽 장부 입장에서 보면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도 오프체인인 겁니다. 최초에 만들어졌던, 그래서 수도 없이 그 이후로 많은 블록이 생성된 그런 거래조차도 오프체인이라고 보는 거죠. 자, 온체인과 오프체인에 대해서 제가 살짝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이 온체인, 오프체인의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이코노미하고 이더리움을 갖고 움직이는 이코노미가 서로로 뭔가 같이 묶여서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트코인에 들어있는 가치를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뭔가를 해줘야 되고, 이더리움에 있는 가치를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뭔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이런 이슈가 인터체인이라고 하는 이슈입니다. 실물 경제에서는 이거 뭐죠? 교역이죠, 교역. 예. 그리고 서로 국적이 다른 사람 간의 계약이 일어났을 때 관할 법원을 어디로 할 것이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기준 법률은 어디로 한다. 계약서상에 들어갑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온체인에서 계약할 거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비트코인으로 지불하긴 하지만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을 베이스로 할래 라고 하는 순간에 기준 법률이 어디냐면 이더리움 기준 법률로 계약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회계, 법률 막 이렇게 하면서 온체인과 오프체인의 의미를 다각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크립토 이코노미 설계에서 쓰이는 거냐? 크립토 이코노미에서 설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트랜잭션 리스트를, 그 이코노미에 필요한 트랜잭션 리스트 쭉 작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트랜잭션 리스트를 만드는 일이 결국은 그 제일 중요한 트랜잭션, 거래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 트랜잭션은 무엇으로 구성되는 거냐? 뭐 유형이 다양하게 있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것들로 구성됩니다. 상품, 계약의 해석 조건, 계약을 강제해서 실행시키는 실행 조건, 그리고 지불 수단. 물론 계약의 쌍방이 들어있겠죠. 혹은 다자간 계약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트랜잭션의 구성 요소가 모두 온체인상에 있으면 얘기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강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계약의 구성 요소들을. 이 트랜잭션의 구성 요소들을 강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뭐에 의해서? 컨트랙에 의해서 강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쉬운 이유입니다. 근데 노트북을 판다 이런 식으로 체인상에 있지 않은 요소가 하나 이 트랜잭션의 구성 요소로 들어와야 되는 경우에 문제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든 요소가, 트랜잭션의 모든 요소가 온체인에 있는 경우와 그 중에 일부라도 오프체인에 있는 경우 구분되겠죠. 근데 우리는 다 온체인에 있는 것만 다룰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범위가 점점 좁아지겠죠. 요즘 사실 그 새벽 배송으로 날리고 있는 마켓컬리 이런 데를 보면 그런 신선식품류는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없는 상품이야 라는 생각이 초기에는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빨리 배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프라인에서 새벽에 그렇게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는 수단이 생김으로써 그게 온라인 상거래 범위 안으로 들어왔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블록체인상에서 어떤 거래를 다룰 수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오프체인적인 요소 때문에 이슈가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만들어지면 그거를 블록체인상에서 다룰 수 있는 트랜잭션이 되는 겁니다. 그럼 대표적으로는 오프체인에 있는 요소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쪽에 있는 분들하고 이쪽에 있는 분들이 편을 나눠가지고 어젯밤에 프랑스와 독일이 축구 경기를 했는데 프랑스가 1대0으로 이긴 거예요. 근데 그 전날 내기를 한 거죠. 내기를 딱 했어요. 프랑스가 이긴다에 10,000원씩 걸었고 독일이 이긴다에 10,000원씩 걸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더로 바꿔가지고 스마트 컨트랙에다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이기면, 프랑스가 이겼어요. 1대0으로. 프랑스가 이기면 이쪽으로 쫙 주고 독일이 이기면 이렇게 주기로 컨트랙에다 딱 넣어놨는데 어젯밤에 보니까 프랑스가 1대0으로 이겼어요. 막 이제 집에서 좋아했죠. 근데 경기 결과를 저보고 입력하라고 한 거예요. 온체인, 블록체인에다가 네가 써라, 장중혁. 네가 그래도 좀 나름 평판이 있고 이러니까 공정하게 쓸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서 했는데 저기에 있는 분들이 이제 안심하고 있는 동안 여기 있는 분들이 저한테 5만 원을 딱 집어주면서 독일이 이긴 걸로 거기에도 블록에다 써주면 5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제가 5만 원 갖고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프랑스가 이겼다고 썼어요. 그러면 여기서 거신 돈이 쭉 넘어가겠죠. 근데 이게 만 원씩 걸었을 땐 상관없는데 이쪽 도합 10조, 이쪽 도합 10조 걸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쪽에서 1조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고민되겠죠. 이걸 갖고 가면 우리 집사람 좋아할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은 다 익명화돼 있어서 몰라요. 서로를.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어요. 한번 딱 돈이 가고 나면 회수도 안 돼. 예. 어저께 프랑스 1대0 승. 10조 벌었다 와 했는데 1조 주겠다고 해서 제가 독일이 이긴 걸로 리포팅하는 순간에 스마트 컨트랙은 곧바로 실행돼 버리죠. 전송이 쫙 끝난 거예요. 10조가.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이게 이제 계약의 해석 조건이 오프체인에 있는 사례입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처음에 고안됐던 건 장중혁 너도 돈을 좀 걸어. 예. 그래서 네가 잘못된 리포팅을 하면 네가 돈을 잃게 해야 되겠어. 물론 그럴 수 있죠. 100만 원쯤 걸었어요. 1조 받고서 100만 원 날리는 게 뭐 대수인가요? 예. 그러면 완전하게 막으려면 진짜 한 10조쯤 제가 걸어 놓고서 하면 되는데 그거는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메커니즘이 뭐냐 하면 디스퓨트 스테이지라고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뭐냐? 저를 일단 리포팅하는 주체로 지정을 해요. 그래 놓고 제가 처음에 얼마,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딱 걸고서 리포팅을 합니다. 일정한 기간에 디스퓨트 스테이지가 있어요. 아무나 제가 리포팅한 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던 돈의 2배를 걸고서 반대 리포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또 디스퓨트 스테이지가 생겨요. 그러면 제가 독일이 이겼어요. 이렇게 리포팅했더니 여기 있는 분 중에 누군가 발끈해갖고 1,000만 원 2,000만 원 걸고 프랑스 1대0. 그러니까 또 이쪽 분이 4,000만 원 걸고서 독일이 이겼어. 이렇게 쌓죠. 계속 올라가면 누가 끝까지 포기 안 할까요? 프랑스 쪽에 건 사람들은 어저께 내가 심지어 프랑스가 1대0으로 이긴 걸 내 눈으로 봤는데 절대 포기 안 하겠죠. 장인어른한테 쫓아가가지고 아버님 집담보로 돈 좀 빌려주세요 해서라도 걸고. 왜냐하면 서로 반대 리포팅한 쪽에서 넣은 돈조차도 최종적으로 리포팅해서 이긴 쪽이 다 갖고 가는 겁니다. 그게 디스퓨트 스테이지라고 하는 메커니즘인데 이 메커니즘이 있으면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게 뻔하고 그러면 결국은 독일이 이겼다고 리포팅을 해봤자 끝내는 못 이긴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런 시도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오프체인에 있는 경기 결과 리포팅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온체인에 있는 거하고 다름없이 트랜잭션 상에서 다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가 바로 오프체인의 온체인화, 오라클라이즈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자, 이 메커니즘이 있으면 경기 결과를 리포팅하는 게 아무리 오프체인에 있다 하더라도 온체인에 있는 거랑 다름없이 다뤄도 큰 문제가 없겠죠. 네. 이렇게 트랜잭션의 구성 요소 중에 오프체인에 있는 것을 온체인에 있는 것과 다름없이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등장해야 이제
신선식품도 거래를 다룰 수 있고 뭐 이렇게 거래 범위, 다룰 수 있는 거래 범위가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커머스까지 확장되면 블록체인이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실물 커머스요. 거기까지 확장되면 최대한 확장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저 구성 요소들을 온체인화하는 방법이 뭐 또 다른 게 있는 거냐? 대표적으로는 보험이 있습니다. 저기 오프체인에 있지만 온체인에 있는 것과 다름없이 취급했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보험사가 물어줄게 라고 하면 저게 온체인에 있는 것처럼 다룰 수가 있겠죠. 그 대신 누가 리포팅하는 걸로 할까요? 보험사가 리포팅한 걸 기준으로 해. 그래서 그런 보험 상품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오라클 전문 회사가 자기가 리포팅한 게 틀려서 생긴 문제는 내가 보험으로 커버해 줄게 라고 하는 오라클 공급사가 나타날 거고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까지 보시고 나면 사실은 크립토 이코노미 디자인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은 대부분을 다 아시고 있는 겁니다. 물론 화폐와 자산의 균형 어떻게 만드느냐 뭐 이런 것들은 시뮬레이션 통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제한이 있겠지만 온체인과 오프체인을 이해하고 블록체인 상에서 다룰 수 있는 거래라는 요소들이 거래의 구성 요소가 다 온체인에 있어야 이걸 자유롭게 다룰 수 있게 된다. 오프체인에 있는 건 온체인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다 들으신 거예요. 결국은 디자인한다라는 거는 그 구성 요소들이 이제 어떤 크립토 이코노미의 가치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건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트랜잭션들이 다 만들어질 수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그 안에서 필요로 되는 트랜잭션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들을 최대한 온체인상에서 다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래에 필요한 구성 요소들, 트랜잭션에 필요한 구성 요소들이 기여로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여한 쪽에 인센티브를 줘서 이 이코노미에 필요한 만큼이 자주자주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크립토 이코노미 디자인이고 아까 보셨던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크립토 이코노미 디자인 한다는 게 뭔지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건데요. 그럼 설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앞서서 이렇게 쭉 어떤 절차를 거쳐서 트랜잭션 리스트 만들고 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분석적 설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만들려면 구성 요소가 뭐야? 원소, 물질 X, 서브스텐스 X를 만들려면 원소가 뭐가 필요한지 이게 분광 스펙트럼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쯤 이제 배우셨을 거예요. 어떤 원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물질의 분광 스펙트럼이 저렇게 나온다. 이게 분석적인 설계를 하는 거고요. 이건 가우디가 설계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양식이 막 결합되어 있다고 그래요. 패턴 기반의 설계죠. 이 양식의 영역도 이렇게 있고 저 양식에서 갖고 온 부분도 있고 이건 딱 봐도 멋지잖아요. 일단 패턴 기반의 설계의 장점과 분석적 설계의 기반의 장점이 있습니다. 분석적 설계는 건물로 치자면 잘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건물이 살기 좋은 건물일 거냐? 이건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패턴 기반의 설계는 사람들이 저게 되게 느낌이 좋아 라고 하는 이미 평판을 갖고 있는 패턴을 가져다가 구성 요소로 쓰는 거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근데 패턴 기반 설계만 가지고는 그 건물이 제대로 구조적으로 안정적으로 몇백 년 동안 서 있을 거라는 걸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크립토 이코노미 설계 방법론은 이 두 개가 서로 대결하는 구조라기보다는 보완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공학적으로 잘 분석적 설계를 하면 경험이 많은 디자이너가 인테리어 이거 재질은 뭘로 하고 동선은 어떻게 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거죠. 살기 좋은 집 만드는 겁니다.
이 뒤에서부터는 실제로 이제 각 단계별로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하는 건데, 빠르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특징적인 요소 한두 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분석을 하는데 목표가 있죠. 왜냐하면 산업 분석을 해서 나온 인사이트를 가지고 새로운 크립토 이코노미 설계에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인사이트 뽑아내기 위한 과정, 기존에 이제 내가 제공하려고 하는 가치가 뭐야? 가치 정의는 뭐야? 이런 걸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단단하게. 그리고, 기존 시스템은 뭐가 안 됐었어? 예를 들면 기존 시스템에서 제공할 수 없는 가치 중에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가치인 것 같은데 제공할 수 없는 가치가 있죠. 예를 들면 대출금융이라고 그러면, 돈이 없는 일용직 가장인 아빠가 애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새 교복을 사줘야 되는데 한 50만 원 들어가는데 그 가장인 아빠는 이거를 매달 10,000원씩 해가지고 50개월에 걸쳐서 나눠서 분할 상환할 수 있는 대출을 얻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살림살이에서는 그 정도밖에 능력이 안 돼요. 자, 이런 대출 상품을 시중에 있는 대출기관에서 살 수 있나요? 시중에 없습니다. 왜 안 되는? 그 기본 관리 비용이 그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 상품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현실의 여러 가지 컨스트레인트 때문에 존재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죠. 이런 가치는 그런 가장에게 50만 원의 대출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가 가치 없나요? 가치 있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시스템은 그 가치를 만들어서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 여러 가지 다른 제약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무슨 제약 때문에 이거 못했던 거야? 예. 그리고 그런 수요가 정말로 있는 거야? 얼마나 크기로 있는 거야? 이동통신 이걸로 만들면 이동통신 가입하려는 사람이 한국에 몇 명 있는 거야? 이런 거 알아야 되고요. 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거야? 아니면 한국에만 특별하게 있는 거야? 김치를 탈중앙화해서 만드는데, 예, 김치 먹는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어? 아니면 한국에만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걸 만들었다고 할 때 누구랑 경쟁하게 되는 거야? 내가 이동통신을 탈중앙화된 크립토 이코노미 디자인해갖고 쫙 만들었다고 했을 때, SK텔레콤, KT, 한국에선 저런 애들이랑 경쟁하는 거구만. LG도 껴줄까 말까. 하여간, 그런 선수들이랑 경쟁하고, 쟤네의 핵심 경쟁력은 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산업을 분석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크립토 이코노미스트가 뭐 하는 거냐, 크립토 이코노미 뭐 하는 거냐 그러면, 토큰 이코노미,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예. 토큰 수량 이렇게 재고, 그거 하는 것보다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트랜잭션 리스트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할까? 이게 더 중요할까? 이게 더 가치 있는 거야? 이게 더 가치 있는 거야? 이거 우선순위 조절하는 일이 크립토 이코노미에서 제일 많이 시간을 쓰는 요소고, 그 다음으로 하는 게 메커니즘입니다. 이거 분명히 이런 인센티브 시스템 만들면 이게 악용하려는 놈들이 있을 건데 이거 빼먹으려고 하는 놈 어떻게 막지? 이거 고민하는 시간. 이 두 가지가 크립토 이코노미스트가 하는 일을 하면서 쓰는 시간의 95% 이상 차지합니다. 오히려 시뮬레이션 이런 건 시간 얼마 안 들어가요. 어쨌든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산업을 분석하는 거고요. 또 누가 그 필수적인 가치를 공급하는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도 그 안에서 찾아내야 되고요. 아까 제가 무슨 말씀 드렸나요? 산업을 분석하면 어디에 메인 액터가 있다고요? 최상위 포식자의 비용 계정안에 메인 액터를 발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최상위 포식자가 주로 돈을 쓰는 영역의 그 기여가 그 이코노미 전체를 떠받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 그런 기여를 하려면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질이 필요해? 예? 기여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 한 대만 갖다 놓고 그냥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24시간 돌릴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야. 채굴 하는 거, 이런 거죠. 어떤 특별한 자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자질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거가, 저 기어들이 필요한데, 저거를, 그러니까 온체인상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여전히 계속 오프체인에 있게 되는 걸까? 이런 걸 보게 되는. 노트북을 배달해 준다. 이거 온체인에 옮길 수 있나요? 못 옮기죠. 실물이 가야 되니까. 근데, 온체인에 갖고 올 수는 없지만, 노트북을 배달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제공되는 가치의 일부를 어떻게든 온체인화 시킬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디쿤의 사례는 전 세계 금융자산의 이렇게 분포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타겟이 되는 곳이 어디야? 이런 걸 찾기 위해서 데이터를 막 끌어모으죠. 월드뱅크 이런 데서.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론 시장에 들어갈까?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전 세계에 어떻게 펼쳐져 있어? 예. 우리 타겟은 연소득이 이 몇 불에서 몇 불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야. 예. 그러면 어디에 있는 주황색, 빨간색 이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구만.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 특징은 뭐야? 우리가 타겟팅하는 마켓에서 나타나고 있는 마켓의 성격은 어때? 예. 소득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돈도 더 많이 빌리네. 이런 분석들을 하는 게 실제로 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이제 그 산업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추상화시켜서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실제 대출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야? 금융기관이 돈을 어디선가 가져다가 소비자들한테 빌려주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이걸 빌려다가 빌려주는 방식이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꼭 그렇지는 않더라. 것도 알고. 그 안에서 어떤 기여자들이 무슨 행위를 함으로써 저게 우리가 딱 느끼는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 거야. 그 기여자들 막 세분화된 분석들을 들여다보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산업 분석이 끝나고 나면, 트랜잭션 리스트 쫙 만드는 겁니다. 근데, 온체인 상에 가능하면 정의하면 좋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밸류, 실제 기존에 있었던 산업에서 제공하는 밸류를 온체인화 시키기 위해서 약간 변형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약간 변형시켜서 온체인으로 옮길 수만 있으면, 오프체인에 두고서 온체인화하는 비용을 쓸 필요가 없어지죠. 저한테 가끔씩 이제, 많은 프로젝트들이 상담을 와요. 그러면 제가 이건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는 게 10중 8구입니다. 왜 대표적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프체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쫙 될 것 같지만 이 오프체인 요소를 온체인화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다 고려하면 이익이 없어요. 이게 그냥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100원 내고 할 수 있는 걸 이쪽으로 오면 1000원 내고 하게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돌려보냅니다. 근데 만약에 오프체인에 있는 밸류를 온체인 상에서 약간 변형해갖고 온체인 상에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으면 그 비용을 하나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밸류 자체를 다시 디파인하고 그 안에서 필수적인 기여가 뭔지 다시 디파인하고 또 가능하면 온체인상의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그 기여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찾아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을 쭉 분석할 때 제가 쓰고 있는 관점은 이겁니다. 분계장. 혹시 회계 배워보신 적 있는 분 있으신가요? 단위 거래를 기록하는 걸 분계라고, 저널라이징이라고 합니다. 저널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죠? 저널은 학술지 이런 거 이전에 항해사들의 항해 일지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고 무슨 일이 벌어졌고. 저널라이징을 하면 각 개별 트랜잭션들이 쭉 구분됩니다. 이걸 통해서 제일 중요한 트랜잭션 종류가 뭔지를 찾아내는 거고요. 이 그림 하나 설명드리면 좀 큰 이미지가 잡히실 것 같아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적으로 뽑아내야 되는 트랜잭션 맨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근데 왼쪽에서 다양한 기여를 끌어모아 가지고 최종 목적이 되는 트랜잭션을 이끌어내는 게 이 이코노미에 생산하려고 하는 가치라면 어떤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건지를 장부상에서 다 기록하는 겁니다. 이게 설계예요, 사실은. 그럼 이런 기여를 사람들이 할까? 저런 기여를 할까? 저 기여를 할 사람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도토리를 몇 개 줘야 들어오지? 예.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일이고요. 그 중에는 그 기여할 사람에 대한 퍼소나를 생각해서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보상을 줘야만 이 기여를 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를 설계하는 겁니다. 이 계획대로 돌아갈까요? 계획이 계획대로 잘 안 돌아갑니다. 해보면 나는 도토리 2개 주면 할 줄 알았는데 두 개가 아니라 5개를 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포크한다고 다시 갈아엎고 다시 뭔가를 보상 시스템 바꾼다고 발표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면 이제 메커니즘을 다양하게 그 기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메커니즘을 다양하게 만들어내는데요. 그런 메커니즘의 패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트랜잭션을 만들기 위해서 단일한 기여자가 기여해야 되는 경우, 또 하나의 트랜잭션을 만들기 위해서 복수의 기여자들이 경쟁하면서 기여하는 경우, 시장을 통해서 결정되도록 의사결정이 일어나도록 하는 경우, 또 메커니즘을 디자인해서 사회적 선택이 일어나게 하는 경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갖고 있으면 어떤 인센티브가 생기도록 해서 통화의 유통속도 줄이는 그런 식의 인센티브 모델, 다양한 형태로 문제를 풀어야 되죠. 이 문제를 푸는 이유가 뭐라고요? 기여를 모아서 이 이코노미가 제공하려는 가치를 구성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 뒤에 있는 얘기들은 저한테 시간이 좀 더 있나요? 아니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나요? 목표로 주신,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사례로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갖고 오긴 했는데 다는 설명 못 드릴 것 같고요. 디쿤이라고 하는 건 디센트럴라이즈 크레딧 유니언 네트워크인데 크레딧 유니언들을 묶어가지고 기존의 법정화폐 뱅킹 시스템 기반의 대출을 대체해 보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이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 중개 신용 조합이 있으면 여기선 대출을 어떻게 보았느냐? 그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제공하는 뱅킹 시스템 기반의 대출 시스템이 제공하는 가치를 살짝 비틀었어요. 대출이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화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쪽하고 위험을 인수하는 이 2개의 기여가 있으면 대출이 만들어지네. 위험을 인수한다는 건 뭘까요? 저 사람이 돈 빌려간 사람이 띄어먹을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하고 띄어먹으려고 그러면 쫓아가갖고 회수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위험을 컨트롤하는 사람인 거죠. 그거에 따른 비용 보수를 받는 게 위험을 인수하면서 기여하는 겁니다. 대출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데 있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는 실제로 돈을 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대출금융에서는 돈을 유동성을 공급한 쪽이 위험도 인수해요. 같이. 근데 이걸 쪼개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위험만 인수할 수 있는 보증 네트워크를 만들고 암호화폐 기반으로. 그리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쪽은 무위험 채권을 사도록 하자. 그러니까 저기는 빌려가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 필요도 없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필요도 없고 무조건 돈 빌려주면 돈 이자하고 같이 해서 받는 사람인 거예요. 이러면 이 렌더는 어디에 지역적으로 제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역적으로 제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P2P 대출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P2P 대출은 특정한 문화권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원래 온라인으로 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나 가능할 것 같은데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길거리에서 과일 가게를 한다면 그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건지 그 사람이 돈 떼먹을 확률이 어떤 건지 판단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2P 대출은 글로벌 스케일로 확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너는 걱정 말고 돈 빌려주면 무조건 보증기금에서 갚아줘. 만약에 디폴트가 나면. 예. 빌려간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보증금에서 무조건 갚아줄 거니까 빌려줘. 그러면 인도네시아가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몰라도 상관없고 그런 과일 가게를 한다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알 필요도 없죠. 그냥 돈 빌려주고 채권에 써 있는 대로 이자만 받고 이쪽에서 안 갚으면 보증기금이 갚아주면 끝나니까요. 이런 구조가 되면 이 렌더, 대여자는 글로벌 스케일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기반 대출금융을 오케이, 로컬에서 디폴트 위험을 인수하는 보증 메커니즘을 만들고 그 보증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신용조합을 글로벌한 네트워크로 묶어서 보증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보증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100% 백업한 무위험 채권을 대여자들이 인수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형태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도대체 보증을 쓴다는 거야? 어떻게 해서 실제로 돈 떼어먹고 도망가는 사람은 오프체인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강제할 거야? 예, 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문제가 생기죠. 예, 그런 문제들을 크립토 이코노미스트가 풀어야 되는 겁니다. 앞쪽에 디폴트 크레딧 리스크 부분과 관련돼서는 돈 떼어먹을 것 같은 사람 어떻게 필터링하냐, 대출을 안 받아주고 이걸 뭘 갖고 해야 된다고요? 온체인상에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 갖고 이 요소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요. 이런 규칙 이런 거 해가지고 네가 이거 잘해야 돼, 공부 잘하는 사람, 그거 재능 있는 사람 뽑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온체인상에 있는 인센티브 장부상에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만 가지고 이런 기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끌어낼 거냐. 그 메커니즘을 만들어내야 돼. 그 얘기는 저거 제대로 못하면 벌을 주든 장부상에서 너 돈 갖고 있는 것을 깐다. 장부상에서밖에 강제할 수 없으니까요. 예. 또 디폴트 날 것 같으면 제가 돈 떼어먹고 도망갈 것 같으면 붙잡아 놓는 사람의 그런 기여도 필요하죠. 그런 사람의 기여 활동에 뭔가 너 잘했어 그리고 돈을 보상을 줘야 그 사람이 그런 기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디폴트가 나면 강제로 원금 회수가 어떻게 온체인상에서 일어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대출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오는 저 분야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환 리스크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루피아로 100만 루피아를 빌려갔는데 이 화폐의 가치가 반으로 떨어졌어요. 100만 루피아 갚았다고 봤는데 빌려준 사람은 자기는 달러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난 100달러 빌려줬는데 갚은 걸 보니까 50달러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환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체인상에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되게 복잡한 문제들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환 위험을 누군가 인수하면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해야 되겠네. 예.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아까 화폐와 자산 간의 균형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비유적인 그림으로 써드렸지만, 실제로는 정량화된 모델로 해서 시뮬레이션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들이 발견되냐 하면, 정성적으로 디자인할 때는 몰랐었던, 예를 들면, 이 화폐량이 어느 이하로 떨어지면 그냥 무조건 다 화폐 가치가 추락하는 이런 국면이 시뮬레이션 결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예. 다 그 뱅크런 같은 사태 아시죠? 모두가 다 화폐를 집어던지고 이 이코노미에서 빠져나가는 상황,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네. 외환 시장에서 공격 들어오면은 화폐 가치가 왕창 무너지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 화폐 시스템 디자인할 때 필요한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나를 꼽아라. 화폐나 자산을 디자인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재 가치 메커니즘이 뭐냐? 그 화폐의. 내재 가치? 비트코인 내재 가치 있나요? 없나요?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죠. 막 TV 토론회에서도 그건 가치가 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자, 내재 가치라고 하는 거는 크게 세 개의 메커니즘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데
전 세계 모든 상인들이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상품의 교환 비율을 다 제시했어요. 근데 그 비트코인 하나 갖고 오면 내 상품 얼마만큼 내줄 수 있어. 다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게 내재 가치 메커니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재화와의 교환 비율이 결정되는 거. 두 번째로는 그걸 들고 있으면 매일 빵을 한 개씩 줄게. 미래의 수익 흐름에 의해서 결정되는 내재 가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게 스탁 어프로치인데요. 세 번째는 그걸 가지려고 하는 사람하고 그걸 팔려고 하는 사람의 수요 공급 균형에 의한 내재 가치 메커니즘. 크게 이 세 가지 내재 가치 메커니즘이 뒤섞여서 사실은 화폐나 암호 자산의 내재 가치를 형성하게 되는데, 최소한 크립토 이코노미 설계를 딱 끝나고 나면 여기에서 쓰이는 토큰과 크립토 에셋은 내재 가치 메커니즘이 뭡니다라고 크립토 이코노미스트가 투자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이코노미가 어떻게 되면 이게 왜 가치가 올라가는 건지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요. 예. 네, 이거는. 그래서 용도도 필요하죠. 그 에셋과 토큰들이 이 이코노미 안에서 어떤 용도로 쓰인다.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고요. 사실 크립토 이코노미 설계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저희 백서는 이건데요.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하면 저는 3개의 질문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3개의 질문이 제가 이 3개의 질문에 열심히 대답하려고 노력하면 좀 검토를 해요. 근데 이 3개의 질문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으면은 좀 가서 요 3개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고민 좀 해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1번, 그 이코노미의 메인 액터는 누굽니까? 누가 돈 버는 이코노미냐? 라는 게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누가 돈 버는 이코노미인가요? 채굴자가 돈 버는 이코노미입니다. 그래서 채굴자가 열심히 이 이코노미 안에 들어와서 활동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이코노미 설계인 거죠. 그래서 누가 메인 액터냐가 왜 중요하냐면 이 메인 액터들이 가장 중요한 트랜잭션에 필요한 기여들을 다 이 이코노미 안으로 집어넣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이 이코노미 지탱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이코노미 전체도 이 업사이드 턴이 있고 다운 턴이 있잖아요. 경제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누가 이 이코노미 전체를 떠받치는 거냐? 이 이코노미 안에서 4인 가족이 먹고 살면서 애들 학교 보내고 학원비 주고 등등 그렇게 내가 메인 액터로서 이 안에서 활동하면서 먹고 살고 있거나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 이코노미 전체를 떠받치는 겁니다. 여기에서 포인트 받듯이 한 달에 한 2만 원씩 받아. 근데 이게 토큰 가격이 떨어졌어. 그럼 내가 안 받고 말지 뭐. 이렇게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메인 액터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운턴 때 그 사람들은 다 이파리처럼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메인 액터를 어떻게 잡고 설계했느냐에 따라서 이 이코노미가 외부 충격에 어느 정도의 저항성을 가질 건지가 결정됩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이코노미 설계 안에서 사용된 크립토 토큰이나 에셋 같은 것이 어떤 내재 가치 메커니즘을 갖고 있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버벅거리면서라도 답을 하면 의미 있는 고민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이 이코노미 전체 구성 요소 중에 온체인에 있는 요소와 오프체인에 있는 요소가 어떻게 구분되느냐. 그 얘기는 뭔가요? 오프체인에 있다면 이걸 온체인화 하는데 비용이 들어갈 거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요소는 오프체인이에요. 근데 이걸 온체인화 하는데 비용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이코노미가 돌아갈 것 같아요. 라고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내가 오프체인 요소가 98%인 것도 모르고 이 온체인 요소만 갖고 이 98%가 이 꼬리를 잡아 흔들면 이 몸통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몸통을 끌고 오는데 다 돈 들어가는 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프체인 요소와 온체인 요소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인식하는 것, 이게
크립토 이코노미 디자인의 매우 중요한 세 개의 질문입니다. 끝으로 퓨처워크. 뭘 해야 되느냐? 크립토 이코노미 디자인이라고 하는 지식은 이게 어떤 분야에서든 지식은 둘 중에 하나는 돼 있어야 돼요. 검증돼 있거나 체계화돼 있거나.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검증은 아니고 체계화예요. 검증은 실제 프로젝트가 돌아가면서 결과물을 내놓으면서 검증이 될 거고요. 체계화는 어느 정도 의미 있다라고 생각되는 걸 서로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도록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실제로 실행 가능한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설계 아웃풋이 누구를 오디언스로 해야 되느냐. 개발자가 첫 번째 오디언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설계 아웃풋을 받아가지고 그걸 코드로 구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충 개념만 얘기해주고 네가 알아서 해봐 이러면 개발자들은 그걸 코드로 구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가능하다면 1:1 라인 바이 라인으로 설계 문서를 코드로 구현할 수 있는 아웃풋을 내줘야 된다. 그 다음 투자자인데요. 투자자들은 내가 이 토큰을 갖고 있으면 언제 돈을 벌게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운용하는 주체입니다. 경제 운용하는 주체에게 어떤 지표를 보고 있어야 이 경제 전체의 건강성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재경부 이런데 여전히 재경부인가요? 그런 곳에서 거시 지표 들여다보잖아요. 그래서 실업이 많이 올라가면 위험한 거야. 환율이 막 갑자기 변동 크게 되면 위험한 거야. 이런 지표들을 보듯이 이 이코노미 전체에서도 건강성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들을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지표를 크립토 이코노미 설계의 아웃풋으로 내줘야 됩니다. 지금 이제 뭐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크립토 이코노미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제가 어느 학교에서 이걸 과목으로 개설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서 제가 했더니 한 학기를 정말로 풀로 해야 되는 분량이고요. 그래 원투로 나눠야 될지도 모릅니다. 걸쳐 있는 영역들이 되게 많고 그런 정도 영역을 불과 한 3시간 정도에 여러분한테 충분히 다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에서 이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 온체인, 오프체인, 뭐 크립토 커런시가 있고 에셋도 있대, 뭐 이런 용어들을 친숙하게 됨으로써, 그리고 일부 용어는 좀 알 것 같아 이런 용어들이 있음으로써 직접 혼자서 공부해 나가는데 어떤 공부들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찾아 나가는데 실마리 정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뭐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 중에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없는 것을 다행으로 알고 오늘 이제 나와요. 질문은 마이크 좀 들고 해주세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시간 동안 강의 진행하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는데요. 스코프를 보니까 크립토 이코노미스트가 해야 되는 역할이 거의 국가를 운영하는 지식경제재정부의 공무원들, 수많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몇 분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최근에 혹시 아이콘이라는 프로젝트 들어보셨나요? 거기 갔더니 그 프로젝트 한 2천억 정도 펀딩한 프로젝트였거든요. 풀타임으로 크립토 이코노미스트 일만 하고 있는 분은 2분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프로젝트 사이즈에 비해서는 너무 적은 인원이 일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분들은 두 분 다 수학 전공을 했고 한 분은 산업공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주로는 토큰과 관련된,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는 주로 메인넷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토큰이나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오프체인 요소들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 요소가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잘 하실 수 있는 전문가를 크립토 이코노미스트로, 근데 그분도 이제 얘기하는 거가
우리 셋이서 모여가지고 한 얘기가 뭐냐면, 야, 크립토 이코노미스트 어떻게 길러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서로 신입사원을 뽑아도 너 뭘 공부하면 크립토 이코노미스트로서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기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만나서 크립토 이코노미 설계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 한 비슷하게 이게 개념 세트를 갖고 있고 경험도 갖고 있는 분이 한 20여 명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그 학생들이나 어디에서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크립토 이코노미스트 잡에 대한 광고 하나 하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여러분들 여기에선 개발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개발보다 훨씬 유망한 직종입니다. 예. 잘 키운 크립토 이코노미스트 하나 10개발자 안 부럽다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에서도 돈 만지는 쪽에 제일 힘이 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코노미를 설계하기도 하고 구현하는 사람들하고도 다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심지어 투자자하고도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허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혼자서 하는 일은 아니고 두세 명 나중에 가면 이제 팀으로 이루어져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텐데, 근데 지금 크립토 이코노미스트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방향을 잡고 인문학적인 공부, 경제학, 또 기술적인 공부 이런 것들을 좀 범위를 넓혀서 해보시면 기술 한 분야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연봉도 앞으로 상당히 세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프로젝트이든 만나서 상담을 하면 나는 풀타임 크립토 이코노미스트가 없는 프로젝트는 자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반드시 각 프로젝트마다 풀타임 크립토 이코노미스트를 뽑게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진입장벽이 낮을 때 먼저 들어가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치기 직전에 네, 손을 번쩍 드셨어요. 마이크 좀. 마지막 대답이 좀 재밌어가지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그럼 크립토 이코노미 그 양성하는데 정의가 안 됐다고는 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준비하면은 방향성이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일단은 크립토 이코노미스트가 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기술적인 요소의 개략적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파악이 되냐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계정을 만드는 지갑 주소를 만들어내는 체계가 BIP32 스펙에 의해서 하이라키칼하게 디터미니스틱하게 주소가 생성된다. 이런 말이 무슨 뜻인지 정도까지는 알아야 돼요. 기술적인 이해도의 깊이로 보자면. 그리고 경제학적인 거나 회계학적인 거는 최소한 원론 수준 이상의 공부는 돼야 되고요. 가능하다면 미시 거시 경제학은 경제학 전공에서 배우는 그 두 과목을 이수하는 정도까지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회계는 회계의 원론 정도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학 원론 안에 또 사실은 게임 티어리나 이런 메커니즘 디자인 얘기가 있습니다. 있기는. 예. 그렇고 화폐에 대해서는 화폐 금융론 같은 걸 배우면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이해를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사실 산업을 분석해보는 경험을 좀 다양하게 해보실 수 있으면 그것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산업 분석하는 크립토 이코노미 설계를 위해서 산업 분석하는 사례 케이스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좋은 머티리얼은 뭐냐면 다른 프로젝트의 백서입니다. 다른 프로젝트의 백서를 쫙 적어하고 그 백서를 보게 되면 다른 산업을 분석하기도 하지만 또 거기서 사용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기여를 이끌어내는 메커니즘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이 백서들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공부를 해두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예,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뵌 거는 이제 두 번째인데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계속 글 올려주시는 거 볼 때마다 이제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시는 글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여기서 뵈니까 참 반가운데요. 이제 항상 이제 프로젝트를 평가하실 때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평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몇 가지를 정해놓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계속해서 그것들이 잘 지켜지는 프로젝트를 본 것들이 좀 몇 가지 있으신가요? 괜찮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사실 몇 개나 되는지 사실 궁금해서 그걸 사실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저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증된 지식들이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작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체계화. 그래서 이 체계화된 이거 다 지키면 못하지 프로젝트 이런 체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프로젝트, 이더리움 같은 프로젝트 있죠. 이더리움 같은 프로젝트이 비트코인은 프로젝트이긴 하죠. 프로젝트이긴 하고 또 투명성도 있고 근데 그 이코노미가 활성화되기 위한 기여를 위해서 디자인된 요소가 되게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크립토 이코노미 디자인으로 비트코인의 이코노미 분석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설계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 저는 크립토 이코노미스트가 되려고 한다면 꼭 봐야 되는 3개의 프로젝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람직하냐 아니냐 하는 거 이전에 댄 라리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오스라는 프로젝트를 디자인해서 뭐 큰 펀딩을 하기도 했는데 그 사람의 디자인을 보면 첫 번째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빗쉐어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스팀잇이라는 프로젝트이고 세 번째가 이오스라는 스팀 프로젝트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저 역시도 크립토 이코노미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다를 처음으로 일깨워준 프로젝트이 스팀 프로젝트였을 겁니다. 아마. 거기에서 다양한 기법들이 사용되고 화폐 유통속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뭐는 어떻게 양적 균형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사실은 남들이 다 초딩 수준의 크립토 이코노미 관련된 지식과 기법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한 대학생 정도의 스킬들을 사용했던 게 댄 라리머인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 바람직한 그 길대로 가고 있는 게 무엇이다 라고 평가할 만한 프로젝트이 그 메인넷 프로젝트, 순전히 기술 중심으로 가는 또 개발 생태계 중심으로 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디앱 프로젝트로는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프로젝트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느냐를 보려면 메인넷 프로젝트라면 거의 개발자 숫자가 얼만큼이냐. 그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의미 있는 프로젝트는 2개밖에 없죠. 뭐, 세 번째, 네 번째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더리움하고 이오스밖에 없습니다. 예. 개발자 숫자가 그 정도, 어느 정도 이상 만들어진 게요. 근데 이오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포스라고 하는 그 합의 구조 때문에 별로 신뢰할 만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모르는 일이죠. 예. 그리고 대 프로젝트에서는 저는 아까 크립토키티 밑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어거라고 하는 프로젝트 이름이 써 있었는데, 네, 그거 설계 괜찮게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웃풋 나온 걸 보니까 개판이에요. 대학생 졸업 작품으로도 내기 어려운 수준의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받고도 그런 아웃풋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플랜이 좋았던 거하고 실행 결과의 아웃풋이 좋은 거는 별개의 문제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평가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
또 추가적인 질문은 혹시 있으시면 얘기가 끝나고 나서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